제25장 시조묘 아버지의 그림자 1. 두 개의 제안, 두 개의 신. 낙랑군이 물러간 후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의 차차옹의 왕국은 표면적인 평화를 되찾았지만 왕의 내면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았다. 그는 낮에는 정비이자 누이인 아로 부인과 함께 어질고 현명한 군주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종종 자신도 모르게 무녀 운제의 처소를 찾아 원초적인 욕망의 위안을 구했다. 그의 영혼은 빛과 어둠, 이성과 본능, 의무와 욕망 사이에 위태롭게 분열되어 있었다. 남의 3년 봄 정월,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이제 나라에 기틀이 잡혔으니 마땅히 시조이신 혁것의 대왕 전하를 모실 사당, 시조묘를 세워야 하옵니다. 새로 즉위한 왕께서 시조께 제사를 올리는 것은 이 나라의 정통성이 하늘의 자손이신 시조로부터 전하께 이어졌음을 온 백성에게 공표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옵니다. 시조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어떤 시조묘를 세울 것인지를 두고 왕의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왕비 아루는 남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이 땅의 덕과 인을 펼치신 성군이셨습니다. 시조묘는 마땅히 그분의 가르침을 기리는 밝고 질서 정연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교의 예법을 본받아 조상을 공경하고 그 뜻을 후세에 전하는 신성한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시조를 위대한 조상으로 모시고자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의 처소를 찾은 온제는 비웃음을 흘렸다. 왕비 전하께서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시조대왕께서 진정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녀는 뱀처럼 남해의 몸을 휘감아 속삭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단순히 어질기만 한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래서 태어난 하늘의 아들이자 말 한마디로 외인들을 물리쳤던 전쟁의 신이셨습니다. 그의 사당이 어찌 조용히 제사나 올리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조묘는 우리의 무기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고라니? 시조의 강력한 영혼을 불러내어 우리의 적들을 저주하고 아곤을 불촉하는 주술의 제단. 제가 그 제단의 주인이 되어 당신이 물려받은 힘을 1000배 만배로 증폭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버지의 어진 얼굴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당신이 아버지의 피에 잠든 전쟁광의 본능을 깨루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달콤하기도 위험했다. 그녀는 시조를 지배해야 할 강력한 신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2. 제단 앞의 곤회. 결국 시조묘는 아로의 주장대로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운제의 주장대로 원시적인 힘이 느껴지는 형태로 두 여인의 의지가 기묘하게 섞인 채로 완성됐다. 첫 제사를 올리는 날 남의 차차옹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갓 완성된 시조묘의 제단 앞에 홀로 섰다. 짙게 피어오르는 향연기 너머로 아버지 혁거세의 위패가 보였다. 그는 제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어머니 알령과 함께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던 아로가 따르려는 아버지의 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탐하던 아라의 몸 위에서 포효하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빌려 낙랑군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온제가 따르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의 아들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위선적이고 부족하게 느껴졌다. 아로의 순수한 믿음을 배신하고 온제의 욕망에 기댔던 지난 밤들이 떠올랐다. 그는 과연 이 신성한 제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3. 새로운 길의 모색. 제사가 끝나고 남해는 며칠 밤낮을 시조묘에 홀로 머물렀다. 그는 아로도 운제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빛이야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아로가 보는 것도 아버지의 모습이고 운제가 보는 것도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위대한 존재란 본디 그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였냐가 아니었다.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였다. 며칠 후 시조묘에서 나온 남해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로의 빛과 운제의 어둠, 그 모든 것을 품고 다스리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최초의 차차옹이 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인 아로를 더욱 깊이 존중하며 나라의 근본을 다졌지만 동시에 첩인 운제의 주술적 힘을 빌려 외부의 위협에 대처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혼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조묘의 건립은 남의 차차옹이 아버지의 시대를 끝내고 비로소 자신만의 시대를 여는 고통스러운 성인식이었다. 제26장 바다에서 온 산에 새로운 혈통. 남의 차차옹이 시조묘를 세우고 2년이 흐른 5년 봄, 동해안의 작은 어촌 아진포에 기이한 소문이 당도했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작은 괴짝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에 이미 장상한 사내 아이가 기품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스스로를 탈해라 칭했다. 그는 자신이 용성국의 왕자였으나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길하게 여겨져 괴짝에 담겨 버려졌다고 말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금성에까지 전해졌다. 무당임금의 시험. 남의 차차옹은 이 불가사의한 산에 탈해를 궁으로 불렀다. 탈해는 왕의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천하를 엿보는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전하의 곁에서 이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배우고 싶을 따름입니다. 남해는 그의 대답에서 비범함을 느꼈다. 그는 시조인 혁거세와는 다른 종류의 신성함, 즉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낸 자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 순간 남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렸다. 좋다. 내 너의 현명함을 높이사 나의 큰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조의 신성한 피를 이은 공주를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왕의 침전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왕비 아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남편이자 오라비인 남해 앞에 섰다. 어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점어? 우리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딸을 저 뼈대도 없는 이방인에게 던져주려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비정하는 일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운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로의 분노를 비웃듯이 차갑게 말했다.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왕비마마. 신성한 혈통도 마찬가지지요. 운제는 남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전하, 저 산에는 바다가 보낸 새로운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자를 사위로 삼아 그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의 야망을 서나벌의 울타리 안에 가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책략입니다.
아로는 혈통과 순수성을, 운제는 힘과 실의를 말했다. 남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양분하는 두 개의 길 위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깊은 고뇌 끝에 남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로의 침통한 시선을 뒤로하고 온제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선택은 곧 서나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온제는 승자의 미소로 그를 맞았다.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 역사는 옳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운제는 그를 자신의 제단 앞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단호했다. 당신은 오늘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조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차차옹이 되셨습니다. 이 밤, 그 위대한 결단을 제가 하늘의 뜻을 빌어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단에 놓인 술잔에 검붉은 술을 채워 그에게 건넸다. 말해보세요, 전하. 저 바다 사내를 받아들이듯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보며 답했다. 나의 미래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운제는 남은 술을 자신의 입에 머금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연인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낡은 시대를 버리고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두 남녀의 가장 내밀하고도 정치적인 동맹의 의식이었다. 남해는 운제의 입술을 통해 아로에게 느꼈던 죄책감을 잊고 오직 왕으로서의 결단이 주는 차가운 희열에만 집중했다. 며칠 후 타레는 공주와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로써 박씨의 신성한 혈통에 바다에서 온 석씨의 피가 처음으로 섞이게 되었다. 왕비 아로는 결혼식 내내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았다. 남편이자 오라비인 남해가 연 새로운 시대의 문틈으로 훗날 자신들의 혈통을 위협할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서는 것을. 제27장 대복 갈라지는 옥좌 1. 새로운 힘의 부상. 타레가 공주와 혼인하여 왕의 사위가 된 지 2년. 그 시간 동안 바다에서 온 이 이방인은 서나벌의 정치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6촌락의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고 시조의 신성한 건의에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냉철한 현실과 실리적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가뭄이 들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대신 수로를 파는 법을 제시했고, 국경 분쟁이 생기면 군사를 동원하기 전에 외교적인 이익과 손실을 먼저 따졌다. 그의 방식은 시조의 길을 따르는 낡은 귀족들에게는 불경하게 보였지만 젊은 신료들과 백성들에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바로 무녀 운제였다. 그녀에게 타레는 자신이 주장해온 힘과 실리의 철학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아로는 이 모든 상황을 깊은 불안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타레는 나라의 기둥이 아니라 신성한 서나벌의 혈통과 전통을 좀먹는 독초처럼 보였다. 남편이자 오라비인 남해는 아로의 전통과 운제의 실리 사이에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2. 피할 수 없는 선택. 남해 7년 가을 7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 북쪽의 고구려와 남쪽의 백제가 동시에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 서나벌을 압박해온 것이다. 대전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로를 위시한 전통파 귀족들은 시조묘에 제사를 올려 하늘의 뜻을 묻고 신성한 군다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제를 등에 업은 탈해와 신진 세력은 양쪽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한쪽에는 화친의 사절을 보내 시간을 벌고 다른 한쪽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맞섰다. 남해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대전의 모든 신료들이 모인 앞에서 탈해를 불렀다. 탈해를 이 나라의 대보로 임명한다. 대전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대보? 그것은 군사와 국정 모두를 총괄하는 왕 바로 아래의 최고 관직이었다. 시조 시절 전살적인 호공이 맡았던 바로 그 자리.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뜻이었다. 대보는 궁극의 모든 정사를 맡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라. 그의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다. 그것은 남의 차차옹이 마침내 아버지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그의 영혼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동을 무너뜨리는 길이기도 했다. 아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3. 갈라지는 침전. 그날 밤 남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비 아로의 침전으로 향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아내의 애정이나 누이의 운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당한 여왕의 분노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저자는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나라의 심장을, 시조께서 물려주신 이 신성한 땅의 운명을 저 바다 괴물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요, 나라에 필요한 인재요. 인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저 무녀의 꼭두각시. 당신은 오늘 저와 아버님, 어머님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신성한 혈통을 스스로 더럽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지아비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남해는 얼어붙었다. 그는 왕으로서 권력을 얻었지만 한 남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애원하듯 손을 뻗었다. 아론은 그 손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침전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된 작은 기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남해는 텅 빈 침전에 홀로 남았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나라의 절반이자 자신의 영혼의 절반이었던 아내를 잃어버렸다. 그는 권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내던져졌다. 왕의 옥좌는 그렇게 위태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제28장 두 개의 적, 한 줄기 별. 1. 4년의 세월, 굳어버린 균열. 대보 탈해가 국정을 총괄한 지 4년. 선화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탈해는 시조의 신성함이나 전통 대신 오직 효율과 실리만을 추구했다. 육부의 군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나라의 창고는 그의 정책 아래 빠르게 차올랐다. 선화벌은 단단하고 강해졌지만 동시에 차갑고 메말라갔다. 왕국의 심장인 왕궁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남의 차차옹은 국정 대부분을 대보 탈해와 그의 후원자인 무녀 문제에게 맡겼다. 그는 밤마다 운제의 처소에서 뜨거운 욕망으로 시름을 잊었고 낮에는 탈해의 냉철한 지혜의 의지에 나라를 다스렸다. 정비이자 친누이인 아로의 침전은 이제 왕이 찾지 않는 잊힌 성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조묘를 돌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왕의 옥좌는 실권을 쥔 대보와 왕의 몸을 지배하는 무녀, 그리고 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왕비라는 세 개의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2. 동쪽의 왜구, 북쪽의 낭낭. 남현 11년 가을 7월, 위기는 두 개의 바다에서 동시에 밀려왔다. 동쪽 바다에서는 외인의 병선 100여 척이 해안가를 급습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노략질을 시작했다. 보고를 받은 대보탈에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쥐새끼 같은 것들입니다. 육부에 날랜 정예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해안을 따라 놈들의 퇴로를 막고 완전히 섬멸해야 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호했다. 남해는 주저없이 윤화했다. 육부의 정예군 대부분이 수도 금성을 비우고 동쪽 해안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 낭낭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금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해왔다. 그들은 서나벌의 심장이 텅 비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동쪽의 왜구는 북쪽의 낭낭을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며칠 후 금성은 낭낭의 대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성 안에 남은 병력은 노약자들을 제외하면 1000명 남짓. 성 밖에는 수많은 적들이 철갑으로 무장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 3. 절망의 밤, 마지막 선택. 남해는 성벽 위에서 끝없이 펼쳐진 적의 군세를 보며 절망했다. 달해의 실리도 운제의 주술도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왕이 된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멸망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운제의 처소를 찾았다. 그녀는 제단 앞에서 미친 듯이 구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주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어찌된 것이냐? 너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쳐 보아라. 저들의 신은 저의 주술보다 강합니다, 전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해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의지해온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아내의 침전으로 향했다. 아론은 시조 부부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기도실에서 며칠째 뜨는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남해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완이 아내이자 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내가 틀렸소, 아로야. 나는 힘을 쫓다라 길을 잃었소. 나는 아버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소. 이 나라는 나 때문에 이제 끝났소. 아론은 말없이 일어나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처럼 그를 품에 안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곳이 바로 여기이기만 하다면요. 그 밤 남해는 아내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랜만에 몸을 섞었다. 그것은 정사가 아니었다. 길을 잃은 영혼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처절하고도 신성한 회개의 의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며 받아들였다. 4. 한 줄기 별, 그리고 20개의 무담. 두 사람의 영혼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유성 한 줄기가 금성 너머 낭낭군의 진영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분노의 창을 던진 듯한 광경이었다. 낭낭군의 진영은 발칵 뒤집혔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본 병사들은 서나벌의 신이 내리는 저주라 여기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낭낭의 장수는 퇴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교활했다. 그는 날천 강가에 주둔하며 병사들에게 밤새도록 커다란 돌무지 20개를 쌓게 했다. 마치 대군이 오랫동안 머물며 남긴 흔적처럼. 그리고는 조용히 군대를 물려 철수했다.
한편 동쪽의 왜구를 섬멸하고 돌아온 육부의 정예군 천묘는 뒤늦게 낙랑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암산 동쪽을 넘어 알천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들이 남기고 간 20개의 커다란 돌무지를 발견했다. 이럴 시가 적의 수가 이토록 많았단 말인가. 이것은 최소 수많은 족이 될 것이다. 추격대장은 적의 규모를 오인하고 더 이상의 추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군사를 돌렸다. 금성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하들은 유성의 기적을 칭송하며 왕의 덕이 하늘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해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덕이 아니었다. 자신이 버렸던 과거, 외면했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구원했다며름. 그는 조용히 아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2개의 기둥. 그는 이제 그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 모든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차차홍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29장 메뚜기 재앙, 금주린 용. 1일, 4년의 평화, 그리고 하늘의 재앙. 낙랑과의 위기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후 4년, 선하벌은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남해 15년 가을 7월,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온 나라의 들판을 황무지로 만들며 금주림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왔다. 남해 차차홍은 즉시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왕비 아로의 주관 아래 온 나라가 시조묘의 용서를 구하는 정화의식을 치렀으나 메뚜기 떼는 사라지지 않았다. 백성들의 절망은 무력한 왕을 향한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2. 어둠의 제한, 피할 수 없는 의식. 깊은 밤, 절망에 빠진 남해는 결국 운제의 처소를 찾았다. 그녀의 처소는 침실이 아닌 짐승의 뼈와 기이한 약초들로 가득 찬 어두운 제단실이었다. 결국 오셨군요, 전하. 빛의 지도가 실패했으니 말입니다.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 굶주린 재앙을 잠재울 방법은 더 거대한 굶주림으로 그것을 집어삼키는 것뿐입니다. 당신, 이 나라의 왕이자 용인 당신께서 굶주린 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는 제단 옆에 세워진 2개의 기둥을 가리켰다. 기둥에는 붉은 비단끈이 매달려 있었다. 오늘 밤 저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남해의 손에 비단끈을 쥐어주었다. 저를 저 기둥에 묶으십시오. 재물이 발버둥 치면 의식을 망치는 법. 저의 육체를 완전히 구속하여 오직 영혼과 정기만이 당신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광신적인 열망이 가득 찼다. 남해는 홀린 듯 그녀의 2 팔을 양쪽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2 팔을 벌린 채 무력하게 매달린 그녀는 모두가 한없이 경건한 재물 그 자체였다. 3. 재물을 바치는 의식. 운제는 스스로 옷을 단정히 한 채 남해에게 의식을 시작하라 명했다. 자, 이제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굶주린 용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대지의 생명력을 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취하십시오. 그녀의 외침은 명령이었다. 남해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제단 앞으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대신 허공에 손을 뻗어 그녀의 생명력을 갈구하는 듯한 몸짓을 취했다. 남해는 주문을 외우며 기둥에 묶인 운제에게서 피어오르는 푸른 전기를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운제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 눈은 자신의 희생이 나라를 구원하리라는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요. 더 강하게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세요. 당신의 갈증이 클수록 주술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녀의 격려에 남해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의 기운을 흡수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었다. 말라붙은 대지를 적시기 위해 살아있는 재물의 모든 영혼을 빼앗으려는 듯한 절박하고도 숭고한 의식이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기이한 주문이 되어 제단실을 가득 채웠다. 보십시오. 당신의 힘이 저 하늘의 재앙을 이기고 있습니다. 절정의 순간 남해는 운제에게서 흡수한 모든 생명의 정수를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뿜어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기온의 파동이 밤낮을 가르자 운제는 모든 힘을 소진한 채 까무러칠 듯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경련했다. 바로 그 찰나 밖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새도록 불어온 거센 바람이 서나벌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모든 메뚜기 떼를 죽음의 동해바다로 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4. 승리의 대가. 의식이 끈다고 남해는 헐떡이며 기둥에 묶인 운제를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상흔이 선명했지만 온 몸은 탈진했을 뿐 어떤 상처도 없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 눈은 승리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해냈습니다, 전하. 용이 마침내 굶주린 재앙을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온 나라를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왕의 덕을 칭송했다. 그러나 남해는 웃을 수 없었다. 그는 나라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굶주린 용이 되어 살아있는 재물의 영혼을 탐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빛의 길을 제시하는 아내와 어둠의 길을 함께 걷는 첩 사이에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제30장 예왕의 도장 노예의 인장인가. 1년의 세월 어둠의 균형.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후 1년 서나벌은 기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지만 그 구원이 왕비 아로의 빛의 기도가 아닌 무녀 운제의 어두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남의 차차웅은 공적으로는 아로를 정비로 존징했으나 실질적인 나라의 운명은 밤마다 운제와 대보 타레의 손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아로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간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조묘를 지키며 자신의 아들이자 태자인 유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가르침을 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고이 포기한 상태였다. 북쪽에서 온 낡은 인장. 남해 16년 봄 2월 북명 지역에서 예왕지 인이라 새겨진 오래된 청동 도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과거 예족의 우두머리가 중국 한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사받은 인장이었다. 힘없는 자가 더 큰 힘에 기대어 생존을 도모했던 굴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역사의 증거였다. 두 개의 길, 격렬한 충돌. 이 낡은 청동 도장 하나가 금성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갈등을 폭발시켰다. 왕비 아로는 대전 회의에서 도장을 노예의 징표라 칭하며 당장 녹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은 서나벌의 근간을 이루는 천손 의식이라는 자존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녀 운제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도장을 약자가 강자를 이용해 살아남는 지혜의 증거라 부르며 이를 본받아 현실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맞섰다. 신하들은 아로의 명분과 운제의 실리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침묵하는 왕 남해의 결단만을 기다렸다. 광기의 낙인, 차가운 맹세. 그날 밤 남해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예왕의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로의 말이 가슴을 울렸지만 운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운제가 그림자처럼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향로가 들려 있었다. 아로 왕비는 당신을 과거의 신화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현실의 지배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해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아 향로의 불 위에 올려놓았다. 청동 인장이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슨 짓이냐? 당신에게 진정한 힘의 징표를 새겨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 일부를 벗어 어깨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뜨겁게 달궈진 예왕의 도장을
자신의 왼쪽 어깨 맨살에 그대로 찍어버렸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운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하양 살결 위로 예왕지인이라는 글자가 붉은 낙인처럼 선명하게 새겨졌다. 남해는 그 끔찍하고도 요면한 광경에 숨을 삼켰다. 보세요, 전하. 온제는 고통으로 헐떡이면서도 황홀한 표정으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낙인을 가리켰다. 이것이 저의 충성입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남해에게 다가와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뜨거운 낙인 위로 가져왔다. 이게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노예의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몸에 새겨진 이 힘의 징표를 당신의 손으로 확인하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소서. 남해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광기 어린 여인의 집착과 욕망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거칠게 품에 안았다. 쇠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게도 관능적인 밤이었다. 그의 뜨거운 몸이 그녀의 몸에 새겨진 낙인 위로 겹쳐질 때마다 그것은 마치 운제가 상징하는 신리의 정치가 그의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남해는 지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손바닥을 보았다. 그곳엔 운제의 어깨를 짚었던 흔적이 예왕지인의 들자 모양대로 희미하지만 선명한 르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남해는 대전에 섰다. 그는 예왕의 도장을 국보로서 왕실 창고에 보관하라고 명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애매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모두 알았다. 누구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아로는 그날 이후 시조묘에 칩거하며 두 번 다시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왕의 손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르던 낙인은 그들의 사랑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서나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